몇 년 전 동생과 저는 아버지를 베를린의 한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집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는 그 집에서 계속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던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지난 17년 동안 혼자 잠드셨던 침실을 보고 부엌과 식당으로 차례로 발걸음을 옮겼죠. 아버지도 우리가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요양원에서 4주 동안 시험 삼아 지내보는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아버지에게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실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신발을 신고 코트와 목도리까지 두른 채 방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바라보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피아노를 바라보셨죠. 우리가 어릴 때 레슨을 받던 바로 그 피아노였습니다. 점심을 드신 뒤 낮잠을 주무시곤 했던 안락 의자도 바라보셨고요. 수십 년 동안 가족의 기록을 간직해온 찬장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6살 된 조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여기 다시는 못 와요. 조카는 특히 다시는이라는 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이 장면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집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다시는 못 와요 라고 말하던 조카의 목소리. 저에게 그 장면은 바로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현재를 뒤로하고 떠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과거가 되는 순간, 하나의 경험이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살아있는 한 사람이 조금씩 우리의 기억 속 존재가 되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집을 나서 문을 잠그고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버지의 뒤에 아버지의 삶이라는 사건 현장을 만들어 놓고 경찰 통제선을 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조차 바꿀 수 없도록 말이죠. 저는 바로 이 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감정의 사건 현장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감정적 경험은 그 순간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더 큰 고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가족을 돌보는 일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간과 기억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졌고 심리학을 생각하는 방식까지 달라졌죠. 여러분 중에는 제 이전 책, 한국에서는 마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을 통해 저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책은 심리학과 의사소통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를 돌보면서 심리학에 관한 질문들이 저에게는 삶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베를린의 요양원으로 옮기신 뒤 저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 찾아뵙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돌봄을 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좀처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약을 삼키지 않으실 때면 저는 옆에 서서 약을 삼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면 아버지는 다시 바지를 끌어올리곤 하셨고요. 산책을 나가려고 옷을 입혀드리면 몇 번이고 다시 바지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났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조급해진 상태로 말해도 오히려 일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아버지를 찾아갔고 한 번 가면 적어도 2시간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내심을 잃을 순간도 많았죠. 일부러 1시간쯤 더 머물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남은 불편한 긴장감을 적어도 아버지만큼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12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리는 교차로의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길을 건너기 시작하셨어요. 차에 치일 뻔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버지를 잡아당겼고 신호등을 가리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케이크를 2조각 드셨어요. 아버지에게는 한 조각이 아니라 꼭 2조각을 드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음 날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제 삶 속의 그 사건 현장도 영원히 봉인되어 버릴 테니까요. 아버지가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역시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돌봄을 시작하는 순간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I'm not alone in this. Concern for aging parents is affecting my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독일의 X세대에 속합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세대가 있죠. 독일에는 이 세대가 약 1600만에서 1700만 명, 한국에는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대의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부모님 댁에 다녀온 뒤 종종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같은 집인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모든 게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느끼게 되죠. 언젠가는 무언가를 바꿔야 하고 결국 변화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는 치매의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징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신호들이죠. Around 1.8 million people with dementia live in Germany and in Korea. It's also more than 그리고 1 이런 million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by day. In other parents, 또 어떤 부모님들은 다른 질병 때문에 서서히 여러 능력을 잃어갑니다. thinking, 생각하는 힘을 잃고 걷는 힘을 잃고 loving. 때로는 웃는 것마저 잃어갑니다. Or it is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reassuringly normal.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불확실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With uncertainties.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책임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Slowly shifts. We the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말이죠. 작은 징후를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한 뒤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조율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는 사랑도 있고 갈등도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게 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 지나간 일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 됩니다.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때로는 영원히 놓쳐버린 기회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제 집 근처 요양원으로 옮기신 뒤 저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전환점에 대한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becomes past. And I found the answer surprisingly difficult. 우리에게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시간여행 기계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후회되는 일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이미 내린 선택이나 행동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But 없습니다. there are experiences which we perceive as repetitions. 독일어에서 반복하다를 뜻하는 위더홀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iederholen, which 직역하면 다시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back, wiederholen. The Danish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바로 이 반복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익숙한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again is one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키르케고르에게 반복은 기억에도 희망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반복은 오직 현재에 있습니다.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감각,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He wanted to know if true, exact repetition exists. 키르케고르는 이 생각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느껴보기 위해 한때 머물렀던 베를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 도착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Just slightly. 극장도 달라져 있었고 머물렀던 숙소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예전과 같은 사람이 Deeply 아니었습니다. unsettling for him. True, exact repetition does not exist. 키르케고르에게는 실망스러운 결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희망적인 결론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반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똑같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변화의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Perceive as repetition is slightly open to change. We can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저 후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not only to regret something, but to 후회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독일 형법에는 티에틱의 로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적극적 참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못했던 행동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낸 불이라면 끝까지 끄려고 노력하는 것, 깨진 관계라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다음 기회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Does the next opportunity become our last opportunity? When I was a 2001년 제가 뉴욕대학교 로스쿨 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 꼭대기에는 유명한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It was on the 109th floor. It was called Windows on the World. 매주 화요일이면 학생들을 위한 파티가 열렸어요. 우리도 매주 화요일이면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늘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런 농담을 하곤 했죠. 세계무역센터는 다음 주에도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28분, 저는 기숙사 앞 거리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멀리서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뒤 로스쿨 학장님은 한 연설에서 9월 11일이 아니라 그 전날인 9월 10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장님은 그날 뉴욕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To simply talk.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이 9월 11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역시 처음에는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학장님은 바로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처럼 찾아갈 수 있었던 장소들도 떠올렸죠. and places that you could go to the day before. 하지만 하룻밤 사이 뉴욕에서만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Exist anymore. And many 그리고 of 전날까지 갈 수 있었던 수많은 장소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He concluded his speech saying, I like 그리고 9월 11일로부터 약 2년 반 뒤 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느 아침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집을 나서셨고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뒤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와 충격과 슬픔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내 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끼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나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나는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나와 어머니 사이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아. 아직 풀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저 역시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다퉜을 때도 그게 마지막 다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몰랐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that it was beyond my imagination. 어머니는 무척 건강하셨습니다. 운전도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았던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두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들은 이후에도 계속 기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The last times were created retrospectively. In memory, we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합니다. 하지만 그 보물 안에는 소중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에게 그 감정의 사건 현장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봉인됐습니다.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회학자 야나 쇼뱅은 습관이 우리에게 무한의 환상을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이 주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반복되는 일상이 잠시 잊게 해준다는 겁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가 이어지다 보면 삶도 아무 일 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늘 걷던 거리, 늘 나누던 대화, 늘 함께하던 사람들. 이번에 잘못해도 다음에 바로잡으면 되겠지? 아직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사회학자 알프레드 슈츠도 put it 비슷한 in a 이야기를 similar 했습니다. way. He argues that human thinking is shaped by what he calls the fundamental anxiety, the knowledge that we are mortal. I know I will 저는 언젠가 제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지금과 비슷한 미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슈츠는 이런 믿음을 이상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라는 이상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라는 이상화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감정의 사건 현장은 결국 At some 봉인됩니다. point, however, every crime scene is sealed. It becomes 그 part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무게로 남습니다. of
The emotional burden we carry with us.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게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조용히 다가올 수 있는지를 이미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는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훨씬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조금 집착하게 됐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알아차리는 일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되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별은 미리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작별 인사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모든 만남 위에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with my mother. And then there are situations where the possibility of lost times hovers above every situation. And every 아버지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meeting with 아버지에게 닿았던 모든 손길, this category, 서로 주고받았던 모든 눈빛, every look 제가 건넨 모든 말, that I said,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말까지도요. left. 아버지와 다툰 다음 날의 일입니다. After 아버지는 약 argument 30분 동안 저를 제 동생으로 착각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가 동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동생에게 제 이야기를 하듯 말씀하셨어요. 저와 다퉜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고요. 그 장면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제 이름과 동생의 이름을 헷갈리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더 두려운 장면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제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그 뒤로 저는 치매와 가족 관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dementia and family relationships. A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카트리나 오렌지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가족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관계가 결정적으로 끊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Many said once their parents no longer recognized them, they lost part of their motivation to care. 왜 그럴까요? Because part 사라지는 것이 단순히 기억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itself, 함께 싸운 시간도 흔들립니다. reality, 우리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감각,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관계의 기반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당한 것처럼 느꼈고요. 심지어 자신이 오랫동안 베풀어온 사랑을 배신당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도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of the process itself. 그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저녁까지는 나를 알아보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버지가 가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때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걱정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은 괜찮다는 뜻일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바로 이런 불확실함이 치매를 겪는 가족에게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독일에서 먼저 출간됐고 한국어판에도 아름다운 제목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끝까지 다정하게요 했다. I love this title because it expresses a family relationship. 책을 쓰기 전에 저는 먼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기억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 이야기도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좋은 생각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정신이 무척 또렷하셨습니다.
눈빛도 예전처럼 선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을 거야.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신 뒤 아버지는 제게 또 다른 생각거리를 남기셨습니다. Too personal, because then it will not be interesting anymore for other people. 그 순간부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오래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이야기고 어디부터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일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험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치매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그 안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화와 질병이 서서히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과정, 치매가 한 가족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면서 생기는 불안,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러다가 문득 함께 웃게 되는 순간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감정들. 저는 이런 경험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되려면 오히려 아주 깊고 솔직한 한 사람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말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과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슷한 감정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그 책을 썼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쓰는 게 더 예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Waiting until my father had died was no option. 오히려 저에게는 그게 더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 글을 쓴다는 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금, 바로 지금 아버지의 삶과 병, 그리고 우리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 남겨진 기억만 되짚어보는 것보단 말이죠. 아버지와 깊이 마주하면서 아버지의 삶과 성격을 들여다보고 아버지가 지금 직접 겪고 있는 일을 함께 생각하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실제로 저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That might still help both of us. If I waited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 책은 아버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풀지 못한 감정의 짐을 가득 안은 채 나중에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선택이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망칠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만들어버릴 때, 평생 안고 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지금 만들어버릴 때 말입니다. 현재가 과거가 되는 순간, 힘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제한적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무언가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과거가 되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저는 학창시절 종교 선생님께 들었던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은 부모와 자녀가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꼭 필요한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지나치게 애쓰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눈물 나게 하는 기억만큼이나 웃음 짓게 하는 기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m laugh as memories that bring them to tears. 누구도 자신의 모든 기억과 완전히 화해한 채 나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With which they are fully at peace.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감정의 사건 현장이 봉인되는 순간이 하필 서로 다정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서로 갈등하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삶이 멈추느냐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연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삶에는 친밀함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우연한 순간에 그 흐름이 멈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아직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While it was still possible.